70대 할머니 봉자는 동네에서 욕쟁이로 유명한 분식집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고급 양복을 입은 재벌들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30년 전 대기업 회계감사실장으로 재벌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정신병자로 몰려 쫓겨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30년 동안 결정적 증거를 지키며 작은 분식집에 숨어 살았고 마침내 재벌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거친 모습은 사실 자신과 진실을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고 그 용기가 결국 정의를 이끌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난 늘 들었다. 너희 할머니 좀 세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절대적인 내 편은 할머니뿐이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할머니만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할머니의 이름은 봉자였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입담만큼은 동네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작은 분식집을 혼자 꾸려가며 살아온 분이었다. 나 지우는 27살이었고 그런 할머니를 챙기는 유일한 손녀였다. 오늘도 골목길에서 할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국물통을 들고 뛰어나오는 할머니 뒤로 분식집 사장의 아들 성태가 짜증을 내며 따라왔는데 30살이지만 매번 할머니한테 밀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니, 할머니, 이거 어제 튀김 다시 쓰면 어떡합니까? 손님 떨어진다고요?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떨어지면 네가 끌어와. 젊은 놈이 잔말 말고 국물이나 뜨거운데 조심하고. 동네 사람들은 또 시작이다 하며 멀찍이 떨어졌고 누구 하나 할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런 시선들이 늘 불편했는데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저 할머니를 까칠한 노인네로만 봤다. 사실 할머니의 말투는 거칠었다. 욕도 잘했고 화를 낼 때면 무서울 정도였지만 나는 알았다. 할머니의 그 거친 껍질 아래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던 그 손길을,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 눈빛을 나는 기억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할머니 방 한쪽에는 유독 작은 철제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가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궁금했는데 무슨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걸까 싶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 저 가방엔 뭐가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그때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나 죽고 나서 봐라.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농담이 아니었고 장난도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할머니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며 그 가방은 그렇게 할머니 방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분식집은 늘 바쁘지 않았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단골이거나 근처 회사원들이었다. 떡볶이 한 접시, 튀김 몇 개, 그렇게 작은 주문들이 하루를 채웠고 할머니는 그런 일상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셨다. 나는 가끔씩 들러서 할머니를 도왔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분식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고 할머니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매장을 훑어봤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의 말투가 지나치게 공손했고
할머니를 보는 눈빛도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다. 마치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혹시 봉자 여사님 계시나요?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어리둥절했다. 여사님? 우리 할머니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여사님은 아니고요. 그냥 제 할머니인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산대 뒤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장부를 쓰고 있었는데 남자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뭔가 이상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장부만 묵묵히 적어 내려갔다. 며칠 후 또 다른 남자가 왔다. 이번엔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옷차림도 더 고급스러워 보였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지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박도윤이라는 사람이었다. 국내 최고 재벌 그룹의 전무이자 차기 회장 후보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작은 분식집에 오는지, 그것도 할머니를 보러 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박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는데 그 역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고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분식집 정리를 도와주다가 할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쳤다.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는 소리, 뭔가를 꺼내는 소리. 나는 몰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그 철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자물쇠를 열지는 않았지만 가방을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이 보였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숨을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할머니의 혼잣말이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할머니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 가방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그 떨리던 손이 생각났다. 할머니의 거친 성격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 이상한 손님들은 계속 왔다. 어떤 날은 1명, 어떤 날은 2명씩. 그들은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고급스러운 양복, 공손한 말투, 그리고 할머니를 보는 두려운 눈빛까지. 동네 사람들도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봉자네 분식집에 무슨 일 있나 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꾸 온대. 혹시 빚쟁이들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할머니를 보는 시선도 더 곱지 않아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들은 빚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저들이 할머니에게 빚진 사람들 같았는데 그 태도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분식집 앞에 대형 검은 차량 2대가 멈춰 섰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과거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 앞에 곧 서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분식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양복 입은 손님들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났는데 그들의 태도는 매번 비슷했다.
들어와서 할머니를 확인하고 짧은 인사를 건네고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누구예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장부만 뚫어지게 쳐다봤고 입을 꾹 다물며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말을 아낀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다. 양복 손님들은 하나같이 이상했다. 분식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회장이나 장관 같은 느낌이랄까. 고급 시계를 차고 반들반들한 구두를 신고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혀 당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다. 특히 박도윤이라는 사람은 여러 번 왔다.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고 할머니를 보는 눈빛도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매번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고 계산대 근처까지 오면 말을 잇지 못하며 머뭇거렸다. 저기 혹시 여사님께서 그가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저 손님들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볶고 튀김을 튀기는 일에만 집중하며 마치 박도윤이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시했다. 박도윤은 결국 매번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재벌 그룹 전무라는 사람이 작은 분식집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았다. 지우야, 오늘 장 좀 받아줄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심부름을 시켰는데 평소엔 할머니가 직접 다 하시는데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분식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또 다른 양복 남자가 들어가고 있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가 떴다. 국내 최대 건설 그룹 대성의 전무이자 차기 회장 후보. 그의 자산은 수천억 원대였고 영향력도 엄청났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한테 이렇게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할머니는 평생 작은 분식집만 운영하신 분이었는데 재벌들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리 없었다. 아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분식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는데 할머니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고 표정도 무거워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할머니 옆에 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고 그저 국물을 저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캐낼 순 없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뜸해지자 할머니는 잠깐 쉬러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카운터를 지키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는데 그때 또 한 대의 검은 차가 분식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그녀 역시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함께였다. 여성은 분식집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가 맞나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분식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긴장한 채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여성은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봉자 선생님 계신가요? 선생님? 이번엔 또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점점 더 이상해졌는데 할머니를 여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였던 걸까? 안에 계신데요. 내가 대답하자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해주시겠어요?
강미연이 찾아왔다고요. 강미연. 그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불렀는데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가 카운터로 나오자 강미연은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는데 저렇게 당당해 보이던 사람이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다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강미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갈 길가. 그게 전부였다. 할머니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강미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비서도 황급히 따라 나갔고 곧 차는 떠났다. 나는 할머니를 돌아봤다. 할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는데 뭔가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른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할머니,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나는 창밖을 보았다. 분식집 앞에 또 다른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이번엔 세 대나 됐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게 뭐야? 무슨 일 있나? 봉자네 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빚쟁이들 온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곱지 않아졌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는데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분식집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혼자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할머니가 다시 나와 계셨다. 할머니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가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는데 옆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서 있었고 뒤에는 큰 회사 건물이 보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다시 가져가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우야, 곧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물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할머니의 과거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나는 확신했다. 며칠 후 분식집에 또 다른 손님이 왔다. 이번엔 박도윤과 함께였는데 그와 함께 온 사람은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분위기도 더 무거웠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다. 여사님,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박도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다. 먹을 거 주문 안 하면 나가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옆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은 떡볶이 2인분을 주문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다. 나는 떡볶이를 만들며 그들을 흘끔거렸다. 그들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는데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떡볶이를 내주자 그들은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으로 떡을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고 한참 후 박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나갔으면 한다. 할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강했다. 박도윤은 입을 다물었고 그들은 결국 떡볶이 값을 계산하고 나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그날 밤 할머니 방문 앞을 또 지나쳤다.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혼잣말이었다. 이젠 피할 수 없구나.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는데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고 나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날 저녁 분식집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손님도 별로 없었고 할머니도 말이 없었는데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할머니를 힐끔거렸다. 할머니는 장부를 펴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다. 더 느렸고 더 무거워 보였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분식집 사장이었는데 성태의 아버지인 그는 54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화가 난 게 분명했다. 봉자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고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장부만 들여다봤다. 사장은 성큼성큼 다가와 카운터를 탁 치며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 온 그 양복들 대체 뭡니까? 혹시 무슨 사기라도 친 겁니까? 나는 숨이 막혔다. 사기라니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사장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할머니를 다그쳤다. 분식집 앞에서 이상하게 기웃거리던데 동네 사람들 다 수군거려요. 우리 가게까지 피해보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볼펜으로 장부를 꾹꾹 눌러 적을 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사장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목소리도 점점 더 커졌다. 말 좀 하시라고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볼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너인 신경 꺼. 그 말투는 평소 할머니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는데 하지만 사장은 그 말에 더 화가 난 듯 주먹을 쥐며 고함을 질렀다. 신경 끄라고요.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장사했는데 아주머니 때문에 이미지 다 망가지고 있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고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할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장은 나를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다. 네가 뭔데? 어린 것이 끼어들어? 어리든 말든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왜 할머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왔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저런 이상한 놈들이 매일 오는데? 그냥 분식집 할머니 주제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주제에 할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사장과 마주서며 똑바로 그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장은 짜증을 내며 손을 휘둘렀다. 그 손이 내 어깨를 밀쳤고 나는 뒤로 휘청거렸는데 순간 할머니가 번개처럼 끼어들었다. 할머니는 사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움직임은 빨랐고 정확했는데 사장은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고 나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70대 할머니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다. 지우한테 손대면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넌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후회하는 짓을 하게 될 거다.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다. 사장도 나도 모두 숨을 죽였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달랐다. 평소 욕을 잘하고 거칠게 말하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고 지금 할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사장은 손목을 빼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장사는 네가 알아서 해. 사장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분식집을 나갔는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고 할머니는 다시 장부 앞에 앉았다. 나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서며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할머니, 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후회하는 짓이라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할머니의 과거에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나는 느꼈다. 지우야,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람은 말이다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법이야. 나도 그랬고. 후회요? 응, 내가 첫 번째로 후회하는 건 말이다. 할머니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침묵했던 거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했던 거.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나는 꽉 잡았는데 할머니는 내 손을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나는 분식집 정리를 끝내고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갔다. 불이 켜져 있었고 문틈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는데 할머니는 또다시 그 철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는데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고 할머니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들여다봤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서류에는 뭔가 복잡한 숫자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멀리서 봐도 심상치 않은 문서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할머니는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 숨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 것 같았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고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리고는 가방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는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한테 손대면 넌 후회하게 될 거다. 할머니는 날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뭔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는 밖으로 나가봤다. 분식집 앞 골목 입구에 검은 차량이 서 있었다. 어제보다 더 많았는데 3대, 아니 4대나 됐다. 차에서는 아직 아무도 내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었다. 저게 뭐야? 무슨 조폭이라도 온 거 아냐? 봉자네 집 큰일 난 거 아니야?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할머니, 밖에 차들이. 알고 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국물 맛을 보더니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우야,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분식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도 할머니를 따라 나갔는데 그 순간 검은 차량의 문들이 일제히 열렸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며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도 숨이 멎을 뻔했다. 할머니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그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여사님.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더 무거운 압박으로 느껴졌다. 박도윤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할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무릎을 꿇었는데 나는 눈을 의심했다. 재벌 그룹 전무가 분식집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여사님, 제발 저희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박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평소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다. 지금 할머니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람 같았다. 동네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봤고 분식집 사장도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과거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 이야기가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재벌들이 무릎 꿇던 모습,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놀란 표정까지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새벽 3시쯤 됐을까?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할머니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그 철제 가방을 앞에 놓고 있었는데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고 할머니는 그걸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서류 표지에 뭔가 글자가 보였다. 대성그룹 내부 비자금 리스트. 나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대성그룹이라면 박도윤이 속한 그 재벌 그룹이었는데 비자금 리스트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할머니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그 안에는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나는 멀리서도 그게 심상치 않은 문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특정 이름 위에서 멈췄다. 박도윤, 강미연, 이재서.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들은 모두 최근에 분식집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이 할머니를 찾아온 이유가 저 서류 때문이구나. 할머니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번엔 회계감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문서를 오래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이 지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30년 전이라면 할머니가 40대였을 때다. 그때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할머니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에는 피로와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 나는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서류를 향해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나는 궁금했지만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다.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고는 오래 바라봤는데 나는 그 사진이 궁금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고 그제야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할머니의 슬픔이 너무 깊어 보였고 그건 내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비밀이 무엇인지, 그 서류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계속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분식집을 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조금 부서 있다는 걸. 할머니가 어젯밤 울었다는 걸. 할머니, 오늘은 제가 국물 끓일게요.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는데,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미소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는데, 어제 그 광경을 본 후로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다. 봉자 할머니가 대체 누구래? 재벌들이 무릎 꿇고 인사했다며? 혹시 옛날에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 아냐? 수군거림은 계속됐고 나는 그게 불편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떡볶이를 볶고 튀김을 튀기며 평소처럼 일을 했다. 오후 3시쯤 분식집에 또 다른 손님이 왔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였는데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를 찾았다. 혹시 봉자 선생님이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여자는 명함을 꺼내 할머니께 건넸다. 저는 조사보도 기자 김수진입니다.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긴장했다. 기자라니.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명함을 받아들고는 말했다. 장사 중이니까 나중에 와. 하지만 선생님,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30년 전 대성 그룹 비리 사건에 대해 나중에 오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수진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는데, 하지만 나가면서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 할머니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을 계속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기자가 말한 30년 전 사건이 뭐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국물을 저으며 멍하니 냄비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을 무렵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우야, 이리 와봐.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잠시 멈칫했다. 30년 전의 말이다. 할머니는 분식집 주인이 아니었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가 분식집 주인이 아니었다니? 그때 할머니는 대성그룹에서 일했어. 회계감사 실장이었지.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회계감사실장? 그건 엄청난 직책이었는데 큰 회사의 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일하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임원들이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할머니는 그걸 고발하려고 했어. 증거도 다 모았고 문서도 다 준비했지.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 할머니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지. 나는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할머니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니?
할머니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어. 회사에서 소문을 퍼뜨렸지. 봉자가 정신이 이상해졌대. 헛소리를 한대. 믿으면 안 된대. 그렇게 할머니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무도 할머니 말을 믿지 않았어.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는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명예도, 사람들의 믿음도. 그래서 여기로 왔어. 작은 분식집을 차리고 욕쟁이 할머니로 살았지.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거든.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할머니의 거친 말투와 까칠한 성격이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게 하지만 할머니는 그 문서들을 버리지 않았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 할머니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몸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30년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 보였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스스로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할머니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진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30년 동안 침묵하며 살아온 할머니. 진실을 품고 작은 분식집에 숨어 살았던 할머니. 그 모든 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할머니의 욕쟁이 이미지, 거친 말투, 작은 분식집 생활. 그 모든 게 할머니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재벌들의 눈을 피하고 조용히 증거를 지키며 살아온 것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분식집 영업 시작 전이었다. 외부에서 일제히 번쩍이는 검은 차량 헤드라이트가 보였는데 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어제보다 더 많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봉자가 문 밖으로 나오자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 수십 명이 동시에 허리를 굽혔다. 봉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지우는 눈이 동그래졌다. 동네 사람들은 혼절할 듯 놀랐는데 그 중심에서 박도윤 전무가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었다. 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그때 일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문건을 이제 돌려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용서를 받고 싶어 왔습니다. 봉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사람 하나를 버리던 그날, 난 이미 너희를 용서할 마음을 잃었다. 동네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멀리서 지켜보던 분식집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재벌들은 모두 봉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이제서야 물었다. 할머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무릎을? 봉자는 오래 숨겨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다. 30년 전 나는 대성 그룹 내부 부정을 조사하던 회계감사 실장이었어. 당시 비리를 고발하려 했으나 재벌들은 오히려 나를 바보 할머니처럼 만들어 조용히 사라지게 했지. 지우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의 욕쟁이 이미지, 분식집 생활, 모두 그들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봉자는 그동안 결정적 문건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 문건 하나면 이들 전부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봉자의 용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봉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너희를 망칠 생각 없다. 대신 너희가 한 짓을 바로잡아라. 그 말에 박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다른 재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강미연도 이재석도 모두 봉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묻어 있었다. 여사님, 30년 전 저희가 여사님을 그렇게 내몰았던 것은 평생의 죄악입니다. 강미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당시 저는 아직 어렸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봉자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는데 30년 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이 떠올랐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박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 회계 조작, 그리고 여사님을 내몬 일까지 전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봉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동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봉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그 말에 재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30년 동안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고 이제야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봉자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다. 만약 너희가 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그때는 이 문건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경고다. 재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여사님. 그때 동네 한쪽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커다란 박수 소리로 변했다. 분식집 사장도 멀리서 걸어왔다. 그는 봉자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는데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 여사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자는 사장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그만 일어나.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났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봉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긴 인사였다. 박도윤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여사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우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내 손녀야. 앞으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게 너희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다. 지우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지우야, 넌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해. 이 작은 분식집에만 갇혀 있을 아이가 아니야.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따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하겠습니다. 강미연도 앞으로 나왔다. 저희 회사에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 연수를 원하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바보야 할머니는 괜찮아. 넌 내 길을 가야 해. 봉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재벌들은 천천히 차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모두 한 번씩 봉자에게 깊이 인사를 했는데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박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사님,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차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봉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봉자는 지우의 손을 잡고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우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30년 동안 혼자 견뎌온 할머니가 이제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봉자는 철제 가방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표정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너희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 서류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봉자와 함께 숨어 지낸 동료이자 진실을 지켜온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빛을 보게 될 것이었다. 재벌들은 모두 봉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이제서야 물었는데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무릎을? 봉자는 오래 숨겨둔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녀는 대성그룹 내부 부정을 조사하던 회계감사실장이었는데 당시 비리를 고발하려 했으나 재벌들은 오히려 봉자를 바보 할머니처럼 만들어 조용히 사라지게 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의 욕쟁이 이미지, 분식집 생활, 모두 그들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봉자는 그동안 결정적 문건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 문건 하나면 이들 전부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봉자의 용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봉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너희를 망칠 생각 없다. 대신 너희가 한 짓을 바로잡아라. 박도윤이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무엇을 해야 여사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봉자는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왔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낸 장군 같았다. 명예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봉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30년 전 너희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지. 회사 사람들에게 내가 미쳤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소문을 퍼뜨렸어. 강미연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당시 저희 아버지가. 알아. 내 아버지 강태식 부회장이 주도했지. 하지만 너희도 모두 공범이었어. 봉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묻어 있었다.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회사 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그게 내 직업이었고 내 양심이었으니까.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갔다. 박도윤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여사님, 저는 당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넌 뭘 봤지? 여사님께서 회의실에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자료는 명확했고 여사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갑자기 여사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봉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강제 입원이었지. 너희 회장이 정신과 의사까지 매수해서 나를 집어넣었어. 한 달 동안 거기 갇혀 있었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할머니, 괜찮아. 지우야. 다 지난 일이야. 봉자는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에는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 친구들도, 동료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모두 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지. 강미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그 문건들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까? 저희가 모든 걸 압수하려 했을 텐데. 봉자는 작게 미소 지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숨겨뒀지. 너희가 내 사무실을 뒤지고 내 집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 박도윤이 감탄하며 말했다. 여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지.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아니?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야 하나 싶고, 밤이 되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모두 숨죽이며 봉자의 말을 경청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여기로 왔어. 이 작은 동네에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분식집을 차리고 욕쟁이 할머니가 됐지. 그게 제일 안전했거든. 누가 욕쟁이 할머니를 의심하겠어? 누가 분식집 주인이 전에 회계감사 실장이었다고 생각하겠어? 지우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숨기며 30년을 살아온 것이었다. 이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30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기다린 게 아니야. 때를 기다린 거지. 봉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너희가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내가 먼저 나서면 또 날 미치광이로 만들 테니까. 하지만 너희가 먼저 찾아오면 그건 너희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여사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드렸는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잘하면 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봉자는 재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실을 밝혀. 30년 전 비리 사건, 나를 내쫓은 일,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그게 너희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강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언론사를 초청하고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봉자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줘. 장학금이든 취업이든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도와줘. 그게 너희가 나한테 갚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야. 박도윤이 즉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따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손녀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바보야.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넌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재벌들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이었다. 박도윤이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여사님,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떳떳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차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봉자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분식집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사님을 너무 함부로.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가. 봉자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해 보였는데 30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지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야, 이제 정말 끝났어.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그냥 살았을 뿐이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봉자는 철제 가방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표정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도 이제 햇빛을 볼 수 있겠구나. 3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 미안하다. 지우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재벌들은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들의 비리를 직접 들고 나와 전부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봉자의 분식집 앞에는 수십 개의 뉴스 카메라가 몰렸다.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켰다. 화면에는 박도윤이 단상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0년 전에 저질렀던 죄악을 고백하려 합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대성그룹에는 봉자 여사님이라는 정직한 회계감사 실장이 계셨습니다. 여사님은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다. 하지만 저희는 여사님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모든 명예를 빼앗고 사회적으로 매장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미연도 단상에 올라왔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강태식 부회장이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봉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30년 동안 선생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재석도 나왔고 다른 임원들도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다. 그들은 구체적인 비리 내역을 공개했는데 비자금 조성 규모, 회계 조작 방법, 그리고 봉자를 내쫓기 위해 동원했던 모든 수단까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고백하시는 겁니까? 박도윤이 대답했다. 봉자 여사님께서 30년 동안 증거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복수가 아닌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회계 장부, 비자금 명세서, 그리고 당시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벌들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참회와 결연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봉자는 TV를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홀가분하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기분이야.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분식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미안한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섰다. 여사님,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사님을 몰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몰랐던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 각자 할 일 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분식집 사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여사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손님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자는 사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알았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여사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 물건은 모두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요. 하지만 사장은 고집을 부렸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저마다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다. 채소가게 주인은 신선한 채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싸게 주겠다고 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박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거창한 차량 행렬이 아니라 혼자 검소한 차를 몰고 왔는데 그는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앉아요. 봉자는 박도윤을 자리에 앉히고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제대로 주문받을게요. 박도윤은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기자회견 이후로 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요? 먼저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로 얻었던 자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볶았다. 잘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사님, 박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여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대성그룹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봉자는 서류를 받아 펼쳐봤다. 거기에는 명예회복 및 공식 사과문이라고 적혀 있었고 30년 전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봉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박도윤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여사님께서 받으셨어야 할 퇴직금과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정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봉자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다시 박도윤에게 건넸다. 난 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사님, 대신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름은 정의 장학재단으로 해요. 박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우도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우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저는 넌 받아야 해.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 해.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따님께서는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실 겁니다. 떡볶이가 완성됐고 봉자는 접시에 담아 박도윤 앞에 놓았다. 자, 이제 드세요. 진짜로 주문받은 떡볶이예요. 박도윤은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요. 30년 동안 만든 떡볶이인 거요. 봉자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30년 동안 이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살았어요. 처음엔 숨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이 일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거든요.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사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봉자는 지우에게만 조용히 말했다. 지우야, 이제 사이다가 됐냐?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몸에서는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30년 동안의 전쟁이 끝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분식집 앞 골목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모두가 봉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여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30년 동안 버티신 게 대단하십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봉자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늦게라도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며칠 후, 봉자는 철제 가방을 지우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젠 너한테 맡길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는데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30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였다. 이 문건은 칼이 아니야. 봉자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굴 찌르는데 쓰지 마라. 누굴 지키는 데만 써라.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이 문서들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증거라는 것을.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머니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봉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할머니 곁에서 보고 배운 게 있을 거야. 정의가 뭔지, 용기가 뭔지. 지우는 가방을 꼭 안으며 다짐했다. 할머니처럼 강하게,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도윤의 차였는데,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내렸다.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박도윤이 들어오며 정중히 인사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뒤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저희는 회계사 협회 대표단입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봉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사님은 회계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는 액자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명예의 회계사 칭호입니다.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정직성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수여하는 것입니다. 봉자는 액자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30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여사님.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여사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여사님의 이야기를 교재에 넣어 가르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봉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제 이야기를요? 네. 학생들이 회계사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지키는 직업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사님이 바로 그 산증인이십니다. 지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박도윤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 정의의 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여사님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여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새길 예정입니다. 제 말씀이요? 네. 침묵하지 마라. 정의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여사님께서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입니다. 봉자는 그 말을 기억했다. 기자들이 물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니. 이 벽 앞을 지나는 모든 임직원들이 여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봉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봉자는 지우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다. 조용한 분식집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온함이었다. 지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봉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왜 욕을 하고 왜 작은 분식집에서 숨어 살았는지. 지우가 말을 이었다.
그 삶 전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용기였다는 거요? 봉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그래. 내가 알았구나. 할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진실도 함께 지키셨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아요. 봉자는 지우를 꼭 안았다. 손녀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지우야, 넌 할머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는 숨어서 싸웠지만 넌 떳떳하게 싸울 수 있을 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그리고 두 세대의 사랑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박도윤이 말했던 장학재단에서 연락을 받았다. 대학원 진학과 해외 연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지우는 할머니께 그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저 미국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가거라. 그리고 할머니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뤄라. 하지만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봉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네 사람들이 분식집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제 할머니에겐 이 동네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이제 자유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우. 카메라는 멀어지며 분식집 간판 위에 작은 글귀에 초점을 맞췄다. 봉자의 분식 마이너스 사람 냄새 나는 집.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봉자가 지우에게 속삭였다. 지우야, 넌 내가 살아온 날들의 반전이다.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진실을 숨기며 살았지. 하지만 넌 진실을 드러내며 살 거야. 할머니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넌 빛 속에 있을 거야. 그게 반전이지. 지우는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했다. 할머니의 희생이 자신의 미래를 열어준 것이라는 걸.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빛이 될게요. 넌 이미 그래. 너를 보면 할머니는 희망을 봐. 정의가 이긴다는 희망을. 조용한 미소와 함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어둠은 슬픈 것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평화로운 어둠이었다. 분식집에 불이 꺼지고 달빛이 간판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봉자의 분식이라는 글자가 반짝였고 바람이 불어와 작은 풍경을 울렸다. 그렇게 봉자와 지우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운 할머니의 이야기가 손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하기 전 마지막으로 봉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지.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